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채의 덫 중국, 또 중국의 덫 한국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 특히 숨겨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국 경제를 좀 둘러싸고 있는데, 특히 이 부채의 함정, 부채의 덫에 놓여져 있는 중국으로서는 딱히 그런 디플레이션 혹은 청년 실업률을 방어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결국 부채의 덫에 놓여진 중국처럼 우리는 중국의 덫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 경제가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하다 보니 그 어려운 국면이 고스란히 한국 경제의 위험이 전이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중국 경제, 특히 중국의 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거론해보는, 중국의 부채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에요. 어려운 국면인데 더군다나 이 거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나라 살림살이를 또 운영해야 되는 그 측면에서 또 그 회복이, 또 실업률 극복이 좀 더디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징즈르비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중국 언론에서 이런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났습니다. 특히 이런 중국 단어가 떡하니 등장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잘 몰라서, 제가 한자에 매우 약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출신의 이제 한국 유학생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느냐. 근데 이제 돌발과 같은 용어, 둘발 혹은 돌발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발생한 사건, 갑자기 발생한 습격, 뭐 이런 뜻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많은 그 재계에서 기업인들이 이제 일부러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현상이에요. 해외로 고의로 부도를 내고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게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많다라는 뜻의 그림입니다. 중국으로부터 해외 주요 기업들이 이탈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도 정말 만만치 않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중국 기업마저, 중국 재계마저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또 한 가지 크게 등장한 그런 배경이 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또 빚 문제, 부채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숨겨진 부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이 뭐냐, 가장 우려사항이 뭐냐. 역시 구조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이 전쟁, 미중 패권 전쟁, 그것이 가장 큰 현안이다,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문제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로컬 가버먼트, 지방정부, 지자체의 부채 문제, 특히 implicit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숨겨져 있다, 암묵적인 부채다. 공식화된 부채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암묵적인 빚이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채의 구조를 보면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했습니다. 가볍게만 설명드리면, 전체의 중국 정부 부채가 있다 한다면 그 중에 일부는 정부 부채, 공식화된 정부 부채, 오피셜한 government debt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implicit, 숨겨져 있는 암묵적인 정부 부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암묵적인 정부 부채의 일부는 중앙정부의 부채일 것이고, 또 일부는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다라고 이렇게 한정할 수 있겠는데, 이 그림을 좀 명료하게 단순화해서 보시는 게 좀 유리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광의의 정부 부채는 일부 공식적인 정부 부채와 암묵적인 숨겨져 있는 정부 부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근데 이 공식적 정부 부채에는 일부가 중앙정부의 부채고 일부가 지방정부의 부채다. 구분하셨죠. 그리고 암묵적 정부 부채에는 또 중앙정부가 짊어진 부채도 있고 지방정부가 짊어진 암묵적 정부 부채가 있는데 이 지방정부가 짊어진 암묵적 정부 부채의 가장 지대한 것 바로 LGFB다라는 거예요. LGFB에 우리는 초점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FB라는 주제가 떡하니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읽어보신다면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그러니까 vehicle이 뭐 자동차나 뭐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기구, 도구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금융, 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 장치. 그러니까 지방 정부 융자 기구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방 정부 융자 기구 혹은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을 통해서 지방 정부가 결과적으로 암묵적인 보증을 줍니다. 어디에게? 은행에게. 대신 은행으로부터 뭐 합니까? 지방 정부가 우리가 보증해 줄게. 너네가 이 지방 정부 융자 기구에 대출 좀 해줘라. 채권 투자를 좀 해줘라.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 융자 기구를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은행 너네가 좀 많이 사줘라. 대출 좀 많이 해줘라.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제가 대전 출신이니까 대전광역시라고 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대전광역시 융자 기구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 융자 기구에게 융자 기구를 설립하고 은행, 지방은행한테 여기에 대출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대신 나 믿지 하면서 내가 보증해 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 지방 정부 융자 기구는 그 자금을 마련해서 뭐 합니까? 자금을 어디에 투입하죠? 인프라 프로젝트에 많이 투입을 합니다.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혹은 댐을 건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럼 수익을 회수하면 그 수익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 이게 LGF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방정부 융자기구의 또 다른 구조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정부가 직접 상환을 하거나 보증을 해줌으로써 LGFB는 자금을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소위 인프라 사업을 벌이는 거죠. 근데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혹은 은행이죠. 보험, 증권사, 신탁회사 이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런 시스템이고 결국 금융기관은 중앙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공급받고 지방채 담보로 제공을 해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중국 예를 들어서 인프라 사업이 우리나라로 치면 분양 사업 생각해 보세요. 민간 기업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근래 들어 많이 늘었었죠. 최근 해소되고는 있지만 7만 5천 호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결국 건설사들은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거 분양 완료되면 더 갚을게요 하면서 대출을 받고 분양 사업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국 경제랑 좀 비슷한 일은 미국 경제는 그런 일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중국 경제의 경우에는 인프라 산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대출, 이 문제가 제대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수익을 영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방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신탁회사에 돈을 갚는 방식인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전체 금융부실로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덫이라는 거죠. 숨겨진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정부 부채 추이예요. 정부 부채에는 일부가 중앙정부의 부채, 또 일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중앙정부의 부채에도 오피셜한 공식적인 정부 부채가 있고 임플리시트, 숨겨진 부채가 있겠죠. 지방정부에도 마찬가지 오피셜한 정부 부채가 있겠지만 임플리시트, 숨겨진 부채가 있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를 중심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납니까? 초록색,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공식적인 부채 규모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숨겨진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 중국 경제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간소화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요,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가 전체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DP 대비 비중입니다. GDP 대비 중국 부문별 정부 부채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23% 정도 비율이 되는데 지방정부는 32%가 됩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18년과 23년을 쭉 추세를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중앙정부의 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GDP 증가 속도와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늘어나는 거겠죠. 근데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빠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렸던 LGFB의 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빠르고 23년 기준으로 보면 53%나 비율이 차지하니까 정말 그 어떤 부채, 공식적인 지방정부 부채, 중앙정부 부채보다 비공식적인 숨겨진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보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비율이죠. 사실 이 공식적인 부채만 갖고 생각해 보면 일본이나 인도나 뭐 미국이나 유로존보다도 오히려 낮게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비공식적인 숨겨진 부채까지 감안하면 이 빨간색 점선이 짙은색 실선으로 빨간색 실선으로 바뀌죠. 보시면 일본의 경우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만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으니까 경제 성장 속도는 더딘데 정부 부채가 증가한 속도는 많으니까 일본 경제가 좀 이렇게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또 부채인 거죠. 그런데 일본을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인도 이런 주요국들보다 중국의 이 정부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그 레벨도 훨씬 높다라는 것을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의 이 숨겨진 부채가 상당한 문제겠구나. 숨겨진 부채를 제외해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숨겨진 부채를 감안해 놓고 본다면 중국 경제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LGFV, 소위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부실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특정 지방행정부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실 문제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더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이 fiscal expenditure,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데 그 재정 지출이 무엇을 위해 한다? 바로 빚 갚는 데 한다. debt repayment. 결국 이런 쌓여져 있는 부채를 갚기 위해 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재정 지출을 한다. 결과적으로 빚이 이만큼 놓여져 있기 때문에 중국 실업난,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여러 중국 경제가 당면에 있는 숙제들이 있는데 이 빚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 지방 재정이 빚 갚는 데 투입되다 보니까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디플레이션 우려를 막거나 하는 여러 사실 다른 숙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빚의 덫 혹은 부채의 덫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중국 정부 부채의 시나리오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채 규모가 최근 들어 5%, 연평균 5% 수준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근데 그나마 이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2% 수준으로 net debt growth, 그러니까 결국
순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2% 정도로 안착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5%를 유지하거나 2%로 좀 긍정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이제는 좀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 가지,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를 4% 수준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1% 수준으로 만드느냐, 두 가지 또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죠.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을 보시면 지금까지 전개된 중국의 정부 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거, GDP 대비 중국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죠. GDP 대비 비율로 보면 계속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기를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5% 수준의 증가 속도를 유지하면서 특히 이 금리를 4%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마련해야 돼요. 그죠? 이자 상환을 위해서 또 다른 부채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4%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전개됐다가는 중국의 정부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런데 정부 부채 규모가 그래도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2% 수준으로. 그리고 여기서 1% 수준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 그나마 정부 부채를 잡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정부 부채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등장하고 그 고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채택했었는데 중국 정부는 상당한 그 고물가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더러 중국의 이런 정부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23년, 24년 경제도 좀 어두울 뿐더러 디플레이션이라는 압력도 같이 차지하고,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중국 정부 부채마저 고려를 한다면 금리를 도저히 이렇게 인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앞에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 부채의 덫 중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덫 한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경제가 쓰러지면 우리 경제도 워낙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같이 쓰러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것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디리스킹 전략은요, 디커플링 전략과 좀 구별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커플링은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위험에 있어요. 그러면 중국과 결별하자. 중국과 소위 싸우고 우린 미국 손만 잡자. 이게 디커플링이라고 한다면, 디리스킹 전략은 중국과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놔두고 어떤 중국으로부터의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중국 이외의 다른 주요국들과 어떤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한다든가 공급망을 또 확대한다든가 또 수출 의존도를 높여나간다든가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어감상에 굉장한 차이가 있죠. 중국과 싸우고 중국과 결별하고 다른 나라를 찾자가 아니라 그건 디커플링인 거죠. 그냥 디커플링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며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그런 전략적 스탠스가 디리스킹 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중국발 어떤 부채 문제, 중국발 어떤 금융 부실 문제,
이게 한국 금융 부실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전개되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정부 정책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이런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들, 위기 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갖고 혹여나 중국으로부터 어떤 금융사로부터 수금받을 돈이 있다든가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혹은 중국의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여러 경제적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또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위험을 그대로 전이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위험을 인식하는 것, 어떤 중국의 문제가 현재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대응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게 바로 또 디리스킹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좋은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여러분의 판단에도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